조선 최고 명문가의 안주인이 한밤중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층민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녀가 쥔 거라곤 조잡한 나무 나침반 하나가 전부였죠. 시아버지가 씌운 남편을 죽인 악녀라는 끔찍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모든 권력을 되찾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스스로 완벽한 인생을 버리고 이 험한 사지로 도망친 걸까요? 안녕하세요. 별아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1장. 기억하는 여자. 서연은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았다. 7살 때 처음 그것을 알았다. 서당 훈장이 글자를 가르쳐주며 따라 쓰게 했는데 서연은 한 번 보고 나서 붓을 들지 않았다. 훈장이 나무라려던 찰나 서연이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오늘 배운 글자 100여 자를 모두 읊었다. 훈장은 그날 이후 서연을 특별히 대했고 아버지는 딸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했다. 여자에게 비상한 머리란 때로 짐이 된다고. 아버지의 걱정은 맞았고 틀렸다. 서연이 혼이 난 명문가에서 그 기억력은 처음에는 환영받았다. 시댁 서고의 서책을 통째로 암기하고 집안 대소사의 내력을 꿰고 있으며 제사 음식의 조리법을 한치 오차 없이 재현해냈다. 시어머니는 흡족해했고 남편은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서연이 23이 되던 해 그 능력이 처음으로 그녀의 목을 죄어왔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실처럼 흘러내리고 뜰 안에 모란이 빗속에 고개를 숙이던 날이었다. 남편의 기침이 사흘째 잦아들지 않아 서연은 시아버지 서재에서 의서를 빌려왔다. 서재의 서책들은 워낙 많아서 어디 있는지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고 원하는 의서를 골라 나오던 길에 서연의 시선이 책상 위에 멈추었다. 펼쳐진 장부. 아무 생각 없이 눈이 지나갔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이미 그 페이지를 고스란히 찍어버린 뒤였다. 날짜, 물품명, 수량, 금액. 조선의 군수물자가 조직적으로 빠져나간 기록들. 받는 자의 이름은 조선 글자가 아니었다. 일본 해적 조직이 쓰는 문자였다. 그 아래 대가로 받은 은괴의 수량과 거점 위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연은 책을 껴안은 채 그 자리에 굳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사냥을 나갔던 시아버지 김대감이 서재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0.5초쯤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보았다. 당황해서 계산으로, 계산에서 결정으로. 그 눈빛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서연은 그 자리에서 이미 알아버렸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세상을 떴다. 독살이었다. 범인은 서연이었다. 증거는 없었지만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다. 병조 판서 자리에 앉은 김대감의 한마디면 충분했다. 이웃집 대감댁 마님들이 혀를 찾고 하인들이 수군댔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먼 남쪽 섬으로의 유배. 거기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서연도 알고 있었다. 유배 후송을 맡은 관원은 말이 없는 자였다. 서연이 가마에서 내려 배에 오르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빛이 차갑고 움직임이 절제되어 있었다. 관복을 입었으나 손이 너무 거칠었고 걸음걸이에 오랜 무인의 습관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뱃전에 앉아 그를 한번 훑어보고 시선을 거두었다. 지금 그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배가 포구를 벗어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회색 하늘 아래 바다가 낯빛으로 일렁였다. 서연은 젖어드는 비단 유배복을 느끼며 뱃전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분노였다. 2장. 살수의 밤. 무영은 사흘 전부터 그 관원을 미행했다. 병조 판서 김대감. 3년 전 무영의 동료 5이 그자의 모함으로 죽었다. 외구와 내통한 역적이라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처형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외구와 내통하고 있던 것은 김대감 자신이었다. 무영만이 임무 중 섬에 나가 있어 간신히 살아남았다.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이미 매장된 뒤였다. 무영은 신분을 감추고 뒷골목을 전전했다.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김대감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자였다. 증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김대감의 며느리가 유배를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뒷골목에 돈이 돌았다. 호송 관원이 출항 직전 배에서 조용히 내리기로 했다는 말도 함께. 무영은 냄새를 맡았다. 유배길에서 죽이돼 공식 기록에는 사고사로 남기려는 것. 그렇다면 그 며느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무영은 선착장 뒤편 골목에서 관원을 기다렸다가 기절시키고 신분패를 빼앗았다. 관원은 돈을 받고 모른 척하기로 한 자였으므로 신고할 수 없을 것이었다. 무영은 관복을 걸치고 배에 올랐다. 계획은 단순했다. 그 여자를 신문해 김대감의 약점을 알아낸다. 그것으로 끝. 배 위에서 서연을 처음 본 무영의 인상은 단 2글자였다.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화려한 비단 유배복, 반듯하게 올린 머리, 하얗고 가느다란 손. 이런 여자가 무인도에서 얼마나 버티겠는가. 무영은 항해 중 적당한 때를 골라 뭔가를 캐낼 생각이었다. 여자가 겁에 질려 있을 테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서연은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배가 바다로 나아가는 동안 그녀는 배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울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 무영이 곁에 다가가도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수평선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무영이 무언가 물으려 입을 열던 순간 폭풍이 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거세지는 정도였다. 그러다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졌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자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졌다. 무영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잡았다. 그 순간 배 반대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어섰다. 살수는 셋이었다. 밑창에 숨어있던 자들이었다. 무영은 서연의 손을 놓고 칼을 뽑았다. 폭풍 속에서 선체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칼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발판이 흔들렸고 빗물에 가판이 미끄러웠다. 무영이 2명을 처리하는 동안 나머지 1명이 서연을 배전 쪽으로 밀어붙였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며 발 아래 굴러다니는 닷줄을 발로 걷어찼다. 닷줄이 살수의 발목에 감겼다. 순간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살수에게 무영의 칼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배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폭풍이 선체를 집어삼켰다. 무영은 반사적으로 서연의 손목을 잡았고 다음 순간 둘은 동시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파도가 삼켰다. 소리가 사라졌다. 3장. 무인도. 섬은 지도에 없었다. 사방이 절벽과 갯바위였다. 내륙은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짙은 수풀로 가득 차 있었다. 무영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해변을 훑었다. 민가는커녕 불 피운 자리조차 없었다. 어디서 표류해 온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서연은 모래 위에 엎드린 채 기침을 해내고 있었다. 바닷물을 잔뜩 삼켰다. 비단옷이 바닷물에 젖어 납처럼 무거웠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무영은 그녀를 내버려 두고 주위를 살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3가지였다. 식수, 피난처, 식량. 절벽 틈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손을 받쳐 마셔보니 맑았다. 그는 물을 마시고 서연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 숲을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혼자 몸을 일으켰다. 비단옷의 끄트머리를 손으로 쥐어짜 물기를 뺐다. 그리고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감정을 추스를 시간은 나중에 얼마든지 있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서연은 읽었던 팔도지리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꺼냈다. 남해 일대의 섬들, 조수 흐름, 계절에 따른 식생. 지금이 늦여름이라면 이 위도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 있을 것이었다.
동의보감에서 읽은 약초 목록도 함께 펼쳐졌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독이 있는 것을 가르는 기준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숲풀 가장자리에서 머위와 비슷한 넓은 잎을 발견한 것은 1시간쯤 지나서였다. 서연은 잎 몇 장을 뜯어 꼼꼼히 살폈다. 책에서 읽은 특징들과 대조했다. 독이 없는 종류가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잎을 씹어 삼켰다. 1시간 뒤 서연은 해변에 쭈그려 앉아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 무영이 돌아왔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독초가 아니오. 위장이 약한 사람이 생으로 씹어먹으면 탈이 나는 것뿐이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기력이 없었다. 무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불빛이 살아나자 그제야 서연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감사하오. 무영은 불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는 다르오. 그가 말했다. 이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부터 받아들여야 하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소. 무영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무너지거나 울거나 원망하는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를 냉정하게 인정하는, 그러면서도 포기가 없는 눈이었다. 양반가 여인에게서 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그날 밤 무영은 모닥불 옆에 앉아 칼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서연이 물었다. 무엇을 만드시오? 나침반이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언젠가 본가로 돌아가실 때 길을 잃지 않으시려면 필요할 깹니다. 서연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당신이 돌아갈 세계는 따로 있다는 말. 감정의 선을 긋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무영은 완성된 나침반을 불빛에 비춰보고는 서연 쪽으로 밀었다. 투박하고 조잡했다. 그러나 바늘은 정확하게 남쪽을 가리켰다. 서연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사장. 살아남는다는 것. 이튿날부터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눴다.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무영은 사냥과 물자 확보를 맡았고 서연은 식용 가능한 식물과 약초를 찾고 지형 파악을 했다. 처음 이틀은 서연의 기억이 자주 빗나갔다. 책에서 읽은 특징과 현실의 식물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다. 계절과 서식지에 따라 생김새가 조금씩 달랐고 그 차이가 때로 치명적이었다. 무영이 돌아와 서연이 모아둔 것들을 살펴보고는 반쯤을 소리 없이 옆으로 치워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서연은 이유를 물었고 무영은 짧게 설명했다. 서연은 그것을 전부 다시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무영이 숲을 안으로 들어간 사이 서연은 혼자 불을 피우려 했다. 원리는 알았다. 마른 나무와 부싯돌, 마찰과 각도. 1시간을 시도했는데 손바닥만 까지고 불씨는 살아나지 않았다. 손에서 피가 났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무를 비볐다. 무영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상처난 손으로 나무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에서 나무를 빼앗아 불을 피웠다. 그리고 말없이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각도, 힘의 방향, 속도. 서연은 따라했다. 실패했다. 다시 했다. 또 실패했다. 닷새째 되던 날 서연이 혼자 불을 피웠다. 무영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서연의 목밥을 평소보다 조금 더 담아 건넸다. 서연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섬에서의 나날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침묵보다 행동이 많았다. 무영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서연이 찾아둔 약초로 상처를 처리했다. 처음에는 무영이 거부했지만 서연이 흔들리지 않자 결국 팔을 내밀었다. 서연이 밤에 지형 파악을 위해 혼자 나가려 하면 무영이 말없이 뒤를 따라왔다. 서로를 지키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 어느 저녁 모닥불 앞에서 무영이 입을 열었다. 김대감을 왜 쫓았는지 아시오? 서연이 그를 보았다. 무영은 불을 바라본 채 말을 이어갔다. 3년 전의 이야기.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불빛에 비친 눈이 달랐다. 서연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말했다. 그 장부에 그 날짜가 있었소. 무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년 전 봄. 그날 거래된 군수물자의 목록과 수량이 적혀 있었소. 당신 동료들이 뒤집어 쓴 죄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물건들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원수, 다른 상처.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꾸었다. 5장. 독사의 밤. 열흘째 되던 밤이었다. 서연이 동굴 입구 근처에서 약초를 채집하고 있을 때 바위 틈에서 독사가 올라왔다. 크고 검은 뱀이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서기도 전에 무영이 뛰어들어 뱀의 목을 잡아 던졌다. 그런데 이미 이빨이 그의 손목을 스치고 지나간 뒤였다. 서연이 즉각 무영의 팔을 잡았다. 어느 뱀이요? 무영이 떨어진 뱀을 가리켰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바다뱀이었다. 신경독. 흡수가 빠르다. 그녀는 뛰었다. 동의보감의 해당 항목이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해독에 쓸 수 있는 풀의 생김새와 자생지. 수풀을 헤치며 달렸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손이 긁히고 발이 미끄러졌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었다. 해독초를 발견했을 때 사방이 완전히 어두웠다. 돌아와 보니 무영은 동굴벽에 기댄 채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서연은 해독초를 돌로 빻아 상처에 올렸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배합이 정확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책에서 읽은 처방과 지금 이 순간 사이에 어딘가 간극이 있었다. 무영의 숨이 얕아지고 있었다. 서연은 이성을 잃었다. 알고 있는 처방이 불완전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했다. 그녀는 양반과 여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입으로 독을 빨아냈다. 입술이 얼얼해졌다. 뱉어내고 다시 했다. 손에 붉은 자국이 묻어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혈관으로 퍼진 독을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었다. 사흘 뒤 무영이 눈을 떴다. 맨 먼저 오른팔을 움직이려 했다. 손가락이 반쯤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신경이 손상된 것이었다. 검을 쥐는 팔에 마비가 온 것이었다. 서연이 그의 팔을 주물렀다. 무영은 그 손을 보았다. 입술이 아직 부어 있었다. 손바닥에 긁힌 상처가 딱지로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로 잠들어 있다가 그가 깨자 눈을 떴다. 눈 밑에 그늘이 졌다. 며칠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다. 무영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양반의 마지막 허울마저 집어던진 여자. 그 앞에서 무영의 가슴 어딘가에 3년 동안 쌓아온 딱딱한 것이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성한 왼팔을 들어 서연의 어깨를 살짝 덮었다. 자고 있는 그녀가 깨지 않도록. 6장. 남겨진 독. 오른팔의 마비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지만 힘을 쓰면 심하게 떨렸다. 무영은 매일 왼손으로 활 쏘는 연습을 했다. 정확도가 오른손의 절반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왼손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서연은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어느 날 입을 열었다. 독을 남겨두었소. 무영이 돌아보았다. 바다뱀의 독이요. 당신 상처에서 뺀 것의 일부를. 버리기 아까워서 뼈창에 발라두었소. 무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쓸 곳이 생길 것 같았소. 그것이 서연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영은 그때 처음 알았다. 살아서 이 섬을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 서연은 죽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섬 반대편에 배가 나타났다. 무영이 절벽 위에서 발견했다.
중간 크기의 배였다. 밀거래 거점을 확인하러 온 선발대였다. 규모를 보니 대여섯 명 남짓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도망치는 방법은 없었다. 배를 탈취하지 않으면 이 섬에서 나갈 수 없었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이 섬의 조수를 알고 있소. 남쪽 갯벌은 썰물 때 바닥을 드러내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한 시진 안에 허리까지 차오르오. 그것도 처음엔 천천히 오다가 막판에 급격히 빨라지오. 무영이 잠시 생각했다. 유인이 필요하오. 내가 하겠소. 7장. 조수의 덫. 작전은 단순했다. 서연이 해변의 모습을 드러내 적들을 갯벌 쪽으로 유인한다. 썰물이 남긴 뻘밭 안쪽 깊숙이 끌어들인 뒤 밀물이 들어올 타이밍에 맞춰 빠져나온다. 무영이 높은 바위에서 활로 대장을 먼저 제거하면 나머지는 흩어질 것이었다. 문제는 오른팔이었다. 무영은 왼손 정확도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계획대로 썰물이 빠지자 서연이 해변에 나타났다. 선발대가 그녀를 발견했다. 서연은 겁먹은 척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들이 쫓아왔다. 갯벌 안쪽으로 한 걸음씩 유인했다. 발이 뻘에 빠졌다. 신발이 벗겨졌다. 맨발로 뻘 위를 걸으며 적들을 더 깊이 끌어들였다. 그런데 밀물이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다. 서연이 방향을 틀어 나오려는 순간 발이 뻘에 깊이 박혔다. 물이 무릎을 넘어 허리로 올라오고 있었다.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바위 위에 무영이 대장을 겨누었다. 오른팔이 심하게 떨렸다. 왼손으로 옮겼다. 호흡을 고르고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대장의 심장을 비껴가 어깨에 꽂혔다. 격분한 대장이 칼을 뽑아들고 갯벌의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뻘에 발이 막혀 속도가 붙지 않았지만 거리는 가까웠다. 서연은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었다. 잠깐 멈추어야 했다. 치마 속에 숨겨둔 뼈창을 꺼냈다. 독이 발린 것이었다. 그러나 무술을 배운 적이 없는 서연이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가운데 대장이 칼을 치켜들었다. 서연은 넘어지며 창을 앞으로 내밀었다. 허둥대며 내민 창끝이 대장의 허벅지를 아주 얕게 긁고 지나갔다. 대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 상처로 뭘 어쩌겠냐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굳었다. 바다뱀의 맹독이 혈관을 타고 퍼졌다. 빠른 독이었다. 대장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칼을 든 팔이 느려졌다. 그 찰나 무영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물을 가르며 달려든 무영이 왼팔 하나로 혼신의 힘을 다해 대장의 숨통을 끊었다. 나머지 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흩어지거나 제압되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비된 팔 때문에 화살은 빗나갔고 무술을 모르는 여자의 창은 겨우 피부를 긁었다. 그 두 가지 실패가 맞물려 만들어낸 승리였다. 무영이 뻘밭에서 서연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8장. 좌수사 앞에서. 전라 좌수사 이광은 조선 남해 수군을 20년 동안 맡아온 자였다.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다. 거짓 보고를 올린 적이 없었다. 부하가 실수하면 직접 책임을 졌다. 그러나 그 강직함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것에만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처음 보는 자의 말을 쉽게 믿는 온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탈취한 밀거래선을 이끌고 진영에 도착한 두 사람을 이광은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배 중인 전직 내금이 무사, 과부 신분으로 유배 중이던 여인. 이 조합이 몰고 온 배는 수상한 물건들을 잔뜩 실은 선박이었다. 하옥시켜라. 병사들이 다가오자 무영이 움직이려 했다.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잠깐. 이광이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는 빛이 있었다. 지난달 금음 남해 포구에서 풍랑으로 잃어버렸다고 조정에 보고하신 조총 신정과 흑색 화약 20통이요.
진영 안이 조용해졌다. 이광의 눈빛이 변했다. 그 정보는 진영 안극소수만 아는 기밀이었다. 보고서가 조정에 올라가기 전에 수정된 내용이었다. 당장 내 배후를 대라.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세작이 아니오. 그 무기를 팔아넘긴 병조판서 김대감의 며느리요. 제 머릿속에 그자의 장부가 통째로 들어있소. 거래 날짜, 품목, 수량, 받은 은괴의 압인 모양까지. 그리고 증거는 지금 저희가 몰고 온 배 밑바닥에 있소. 직접 확인해 보시오. 이광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자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에서 이 눈빛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다. 이광은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 했다. 배를 뒤져라. 병사 셋이 밀거래선으로 갔다. 잠시 뒤 밑바닥을 뜯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병사 하나가 뛰어왔다. 초승달 아빈이 찍힌 은괴가 나왔습니다. 이광의 얼굴에서 냉정한 의심이 사라졌다.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신분패.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조정에서 증인으로 섰다. 김대감의 장부 내용을 날짜 순서대로 읊었다. 수사관들이 그것을 받아 적으며 확보한 물증과 하나씩 대조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언이었다. 김대감 일가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다. 압송되는 날 서연은 군중 속에 서 있었다. 무영이 옆에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포박된 채 끌려가는 김대감 앞에서 멈추었다. 김대감이 고개를 들어 무영을 보았다. 3년 전 동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으나 무영의 얼굴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영은 칼을 뽑지 않았다. 품속에서 낡은 신분패 5개를 꺼냈다. 3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닌 것들이었다. 피가 묻어 검게 변한 것도 있었다.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들이었다. 그것들이 김대감의 발밑에 조용히 떨어졌다. 저승에 가거든 내 형제들에게 직접 비시오. 김대감이 고개를 떨구었다. 무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연이 그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란히 걸었다. 무영의 걸음이 예전과 조금 달랐다. 뭔가를 오래 짊어지고 다니다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10장. 비단옷과 나무 나침반. 조정에서 사람이 왔다. 서연에게 최고급 비단옷을 하사하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명문가 안주인의 지위를 돌려준다는 전갈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씻고 영모를 밝히는데 공을 세운 여인에게 조정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이었다. 서연은 옷을 받아 방으로 들었다. 그날 밤 인기척이 났다. 문을 열자 무영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무인도에서 깎았던 나무 나침반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문지방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동이 트면 남해로 닻을 올립니다. 그는 서연을 보지 않고 말했다. 마님께선 이제 마땅히 계셔야 할 빛을 찾으셨으니 이 나침반은 더 이상 쓰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영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기다리겠다는 말도 오라는 말도 없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돌아섰다. 서연은 그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나침반을 집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 비단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았다. 하인들이 아침상을 드렸다. 뜰 안에 늦여름꽃이 피어 있었다. 안채 담장 너머로 이웃집 지붕이 보이고 그 너머로 또 다른 담장이 보였다. 한양 한복판에 넓은 기와집이었다. 서연은 손 안에 나침반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했다. 나무를 깎다가 군데군데 칼이 미끄러진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바늘은 흔들리다 다시 정확하게 남쪽을 가리켰다. 이 기와집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기 전에는 몰랐다. 이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무인도의 숲을 속에서 갯벌 한가운데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고 나서야 알았다. 이곳은 안온했지만 그녀를 숨막히게 할 것이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단옷을 벗었다. 무명 치마를 꺼내 입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못짐에 필요한 것만 챙겼다. 나침반을 손에 쥐었다.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대문을 지나쳤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서연은 남쪽을 향해 걸어갔다. 에필로그. 바람이 찹니다. 남해의 작은 폭우. 이른 아침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낡은 상선 한 척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무영이 혼자 닷줄을 당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 사람이 있을 곳은 따로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발소리였다. 무영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거친 무명 치마에 보찜 하나. 머리를 질끈 묶고 한 손에 나무 나침반을 쥔 서연이 부두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잠깐 무영을 바라보다가 배 위로 훌쩍 올라탔다. 무영이 굳어버렸다. 서연이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손 안에 나침반을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다. 길을 잃지 말라 주신 나침반이니 제대로 찾아온 듯 합니다. 무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복수를 마친 뒤 어디로 갈 것인지도, 이 바다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생각하면 원하게 되고 원하면 잃는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배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버렸다. 무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말 대신 옆에 걸어둔 낡은 겉옷을 집어 서연의 어깨에 툭 걸쳐주었다. 바람이 찹니다. 서연이 맑게 웃었다. 닻이 올라가고 돛이 펼쳐졌다. 배가 포구를 벗어나 천천히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갈매기 한 마리가 돛대 위를 맴돌다 수평선 쪽으로 날아갔다.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좁은 기와집도 비단옷도 가문의 명예도 그녀의 시선 안에 없었다. 손 안에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다 남쪽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히 이어졌다.